문제가 됐죠? 이생규상전 가봅시다. 자, 이생규상전에서 일단 제목부터 잠깐 보자면 여기 나오는 이생, 요 이씨가 성이고 생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직급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자를 부르는 말이죠. 어찌됐건 간에 요 이생이 남자 주인공이고 등장인물. 그 다음에 규라는 게 검은색으로 쓸게. 이게 엿보다는 뜻이야. 엿보다. 그 다음에 요 담장은 담장이에요. 담장. 그러니까 이생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담장을 엿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담장을 엿봄으로써 이렇게 나오지? 최여인과 사랑을 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둘은 뭐다? 연적. 둘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요 이생규 상전입니다. 이걸 좀 빼볼게요. 그래서 이생규 상전에다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정 전기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연정 전기 소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의 주요한 사건 중 하나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거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전기라고 하는 것.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봤던 바로 뭐야?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비현실성. 비현실성. 몇 쪽이지? 지금 몇 쪽이야? 쪽수 20? 21쪽? 21쪽 피세요. 21쪽.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줍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비현실적 요소를 다루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비현실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확대해서 가볼게. 자, 옆으로 빼봅시다. 자, 이 소설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자, 전반부의 경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 최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건 후반부랑 똑같아요. 후반부에서도 역시 이생과 최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재밌는 게 전반부에서는 되게 현실적 이야기예요. 즉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듯한 이야기인데,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인데 후반부가 내용이 확 달라져. 후반부가. 자, 후반부의 경우 이생과 최여인의 스토리가 비현실적으로 전개가 돼요. 요거 이따가 볼 테지만 왜 비현실적이냐면 최여인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전반부에서는 살아있는 이생과 살아있는 최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바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사랑 스토리를 그리고 있더라. 그래서 얘를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색을 할게요. 이원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설의 비현실성은 어디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바로 후반부에서 전기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부랑 후반부가 갈리는 분명히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자. 그러니까 이 소설이 비현실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 바로 홍범적인 난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을 무엇으로 해서? 바로 계기로 해서. 이 역사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소설은 전반부랑 후반부로 갈리게 되고, 홍범적인 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바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까? 비현실적 스토리가 벌어져요.
오케이? 이원적 구조 잘 챙겨줍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연정에서 이제 뻗어나갈 거야. 자, 남녀 간의 사랑 스토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 결코 평범한 사랑 스토리가 아니지. 결코 평범한 사랑 스토리가 아니야. 자,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내용상의 특징이라고 좀 잡을까? 내용상의 특징. 그냥 처음부터 우리 만났네, 계속 사랑하네 이런 게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아까 홍건정의 랑과 같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 끊임없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의 사랑이 자, 만남, 이별, 그리고 재회를 반복하게. 만남과 이별, 재회를 반복하더라. 이걸 우리 어떻게 정리해주냐? 서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정리해줍시다. 서사구조의 반복. 그다음 두 번째. 자, 최여인이나 이생이나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조선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들 어때? 유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자, 유교적 사회에서 남녀 간의 연애는 허용이 돼? 허용이 되지 않아? 허용되지가 않아. 오로지 뭐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두 남녀가 만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이생과 최여인은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유연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체크해주자? 적극적 인물형이라고 체크해주자. 적극적 인물. 좀 잘 안 보이지? 저는 여기 밑에가 저렇게. 자, 이생과 최여인 우리 적극적 인물형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생보다도 최여인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은 때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하지만 최여인은 엄청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최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진취적 여인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적어주자.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우리 앞부분 줄거리랑 뒤에 내용 보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송도 북한에 다니는 이 서생은 송도 북한. 여러분들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당시 중국을 배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조선의 이생이랑 최여인을 얘기했잖아. 자, 우리 북한에다 밑줄 치고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좀 적어볼까? 유교적 가치관. 당연하죠. 당시 우리 중세사회, 이 동아시아 사회는 유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자,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읽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서생과 최여인이 바로 주요 등장인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담이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할까? 담. 자, 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내부를 뭐 하는 거야? 억압하는 수단이야. 그래서 담 안에 있는 최여인은 어때? 사회활동을 일절하지 못하고 담 밖에 있는 이생 역시 함부로 어때요? 최여인이 있는 공간으로 침범하지 못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 당시에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남녀가 함부로 만나서 안 돼. 심지어 아녀자, 여인들은 어때? 함부로 사회활동도 해서는 안 돼. 그저 규방에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제약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담은 두 사람의 단절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무엇을 의미한다? 제약을 의미한다. 자, 그러다가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자, 누구로 인해서? 이 서생의 아버지로 인해서. 자, 요거 체크합시다. 이 서생의 아버지. 바로 시련을 주는 방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뭘 엿볼 수 있어?
이서생이 그저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소극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생의 소극적 태도 정도는 체크해 줍시다. 자, 그러다가 최여인이 어때? 너무나도 이생을 사랑한다가 그만 상상병이 나고 말고, 자,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 동물을 칩시다. 최여인의 부모. 자, 최여인의 부모는 이생의 아버지랑은 매우 대조적이에요. 매우 대조적이에요. 왜? 이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라. 그러니까 이 부모 역시 어때요? 그냥 딸의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적극적 지지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상당히 진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무조건 중매혼인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이서생의 아버지는, 자, 여기도 체크하자.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하더라. 자,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뀌게 되고 결국 둘은 혼인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 자,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 우리 어떻게 적어주냐? 바로 유교적 가치관과 그리고 가문주의라고 좀 체크합시다. 가문주의. 그러니까 뭐야? 가문의 혈통을 따지는 거야. 뭐 가문 혈통주 뭐야?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가문주의가 그 뜻인 거니까.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끊자. 자, 무슨 소리냐? 아까 이서생과 이생과 최여인의 러브스토리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 만남, 이별, 재회를 반복한다고 했었지. 여기서 첫 번째 만남이 발생합니다. 자, 만남 1이라고 적읍시다. 만남 1. 바로 뭐야? 담 넘어 시를 통한 만남. 자, 앞부분이 발체가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시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포인트 둘 필요는 없긴 하지만 담이라고 하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뭐였어? 시라고 하는 수단이었지.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제약 무엇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다. 자, 그런데 이 만남에 뒤따라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별. 자, 누구로 인한? 이생의 아버지로 인한 관계. 이생의 아버지로 인한 이별. 자, 여기서 이생의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한다? 유교 중심의 사회 질서라고 챙겨줍시다. 이생의 아버지는 유교 중심의 사회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뭐도 체크했어야 했어. 자,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 부분에서 되게 소극적 태도가 드러나고, 최여인은 병에 걸려서 어떻게든 이생을 만나려고 하는 상당히 적극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 이러한 인물들의 태도도 같이 체크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남과 이별이에요. 만남과 이별.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 혼인한대. 자, 혼인에다 박스 칠까요? 혼인.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자, 그러나 신축년에 뭐가 일어나? 홍건적이나 역시 세모 칩시다. 홍건적이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즉 이 둘의 뭐의 계기? 이별의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자, 이것도 체크하자. 비현실적 사건 전개의 뭐도 된다? 계기도 된다. 자, 홍건적인 나는 시련과 고난, 그로 인한 이별의 계기, 동시에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되더라. 이렇게 두 개 체크해 줍시다. 자, 그에 따라서 양가 불모는 물론 여기 나오네. 자, 최여인의 죽음.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되더라. 자, 갑시다. 만남 두 번째야. 자, 지금 만남 1과 만남 2 체크했지? 자, 만남 2. 최여인의 부모 덕택으로 뭐 하게 돼? 드디어 이생과 최여인이
혼인을 하게 되죠. 혼인. 그치? 만남, 이별, 재회. 만남, 이별, 재회. 그런데 또 뭐가 벌어져? 또 이별이 벌어져. 자, 무엇을 계기로?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해서 바로 최여인이 죽음에 이르러 간다. 최여인의 죽음. 반면에 이생은 어떻다고요? 이생은 살아남지.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체크해 줄게. 홍건적에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요거 있으면 안 돼.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케이? 자, 소설의 역사적 사건을 더함으로써 그 소설 내용에 무엇을 더해서 신빙성을 높이고 있지, 신뢰성. 그 소설 내용에 신빙성을 올려주겠다. 믿을만한 얘기네 라는 거야. 믿을만한 얘기. 진짜 그럴듯하네 라는 거야. 그 다음 최여인의 죽음과 이생이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는 결국 뭐 사이에 단절감이 드러나는 거야? 저승과 이승 사이에 단절감이 드러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이 둘이 사랑을 이루게 되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대충 적으셨나? 이거 커피 한 모금만 하고 가봅시다. 우리 좀 꼼꼼히 나갈 거야, 꼼꼼히. 자,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인 무리 홍건적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는데 어때?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고 행량체를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우글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자, 여기 체크해 봅시다. 공간 어떻게 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네. 공간 묘사. 자, 공간 묘사를 통해서 무슨 분위기를 드러냅니까? 전쟁 이후의 쓸쓸한 분위기. 기를 조성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린 집의 모습인 거잖아.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는. 자, 그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작은 두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자, 요거는 검은색으로 좀 묻혀칠까요?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자, 요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체크하려고 하는 거야. 일장충목. 마치 봄의 꿈과 같더라 이런 뜻이야. 봄의 꿈이 보통 덧없는 인생이 뜻하거든. 그래서 일장, 춘몽, 그 다음에 남하, 일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생규 상전을 요 부분의 사자성어. 자, 그런데 밤중이 거의 되자, 자, 체크합시다.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남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배경묘사. 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지. 여러분들 요새 귀신 영화나 이런 거 잘 보나? 잘 안 보지. 그러니까 딱 어때? 귀신 나오기 전에 그게 어때? 뭔가 이상한 배경이나 아니면 주인공의 시선이 꽂힌 데를 막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그 뒤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을 하잖아.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자,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독자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자,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통해서 방금 얘기한 거 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귀신이 된 최여인의 등장이야. 귀신이 된 최여인. 귀신을 하긴 그렇고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돌아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돌아왔다. 자, 이 부분 체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야? 후반부인가? 후반부.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보라색 할까?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죽은 자의 뭐다? 환생이다.
그러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비현실적 요소가 뚜렷이 드러난다. 자, 비현실적 요소, 우리 이거를 전기성이라고 하죠. 자, 전기성 체크해 줍시다. 자,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거지.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어?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잘 하셔야 된다고. 이생은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산 거야? 아닌 거지? 죽었다고 이미 알고 있어. 다만 이 현실을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최연이 어떻게 얘기해? 저는 본디 양가에 따라서 양반집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훈을 받아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으며 서예와 체계 예법을 배웠으며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박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남국께서 붉은 새국꽃이 피어있는 밤하늘 엿보게 되다 이생규장. 오케이? 이생규장. 아까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 저는 스스로 당신에게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에 가야를 맺었고 부부의 연인 거지.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우리 그만 거뒀다. 애절한 사랑을 했다. 그런데 사세가 이렇게 되자 홍건적인 날이 벌어지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흥에 홍건적인 날을 만나 구렁텅 위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뭐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리 같은 놈들, 자, 이런 애들이 홍건적, 이리 같은 놈들, 홍건적. 자, 그들에게 뭐를 잃지 않았대? 나의 정절만큼은 뺏기지 않았대.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우리 뭐 체크해주자. 이런 부분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죠. 지주와 절개를 중요시하는. 자,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죽음.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즉 나의 성질 자체가 어때? 이런 정조를 중요시하는 성질이어서 내가 죽임을 당한 거지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리. 천성,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은 여기에다가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홍건정이 침입해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거야. 하지만 인정으로는 차마 사람의 일로서는 나의 죽음이 너무나도 한탄스럽다라는 거지. 그치? 자, 저는 남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 자, 여기도 밑줄 봅시다. 짜기는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짜기는 새. 뭐를 가리키는 거야? 바로 최여인을 가리키는 거지. 최여인을 비유하는 단어다. 자기는 새.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참으로 한스러웠습니다. 자,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정조. 세 사람 몸뚱이로 치욕을 내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최여인은 뭐가 드러나고 있어?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누가 산산조각이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비락에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벌어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은색으로 밑줄 그읍시다. 단어가 좀 기억이 나네. 일단 고진감래 하나 체크해 주시고 흥진비례도 체크해 주시고 자, 요거 사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순간 기억이 안 나. 이따가 제가 생각나면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요거과 관련된 사라서. 자,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와서 재환신 체크하고 한 번 더 스스로의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비현실적 요소.
자, 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남궁과 저하는 3세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자, 남궁과 저하는 3세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그러니까 뭐랄까? 3번의 삶 동안 우리는 인연이 존재한다는 거야. 3번의 삶 동안. 그래서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오늘 지금 현재의 인연이 아직 없네.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다시 3세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인연을 다 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분께서 지금도 3세 인연을 알아주시다면 끝끝내 내가 모실까 합니다. 남분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엄청 길죠? 엄청 긴데 우리가 체크할 게 좀 많아. 자,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체크한 다음에 오히려 최여인 쪽에서 뭘 제안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부부의 인연을 제안하고 있는 거지. 최여인의 어떤 태도?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 태도. 그 다음 두 번째, 삼생이라고 하는 거 윤회관이야. 윤회관. 그래서 불도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음 위로 좀 올라가서요. 위로 좀 올라가서 자, 옆에다 적읍시다. 최여인의 대화 스타트입니다. 자, 최여인의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혹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과거의 삶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사성 하나만 더 체크하자. 여기. 자, 아까 우리 흥진비례 고진감래보다는 흥진비례가 더 맞는 것 같고 흥진비례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온다라는 게 흥진비례야. 오케이? 흥진비례가 이게 흔한 흥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 다 하면 비, 아니 나쁠 비, 슬플 비, 슬픈 일이 온다. 흥진비례. 그래서 고진감래보다는 고진감래는 그거죠. 나쁜 일이 오면 뒤에 좋은 일이 온다는 거니까 요 흥진비례가 훨씬 더 적합하겠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위에 있는 요거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더라. 그러니까 뭐야? 한스러운 마음이 내 뼈에 사무친다 이런 얘기거든. 한스러운 마음이 내 뼈에 사무친다. 각골통한 요거 적어봅시다. 통한. 뼈에 한스러움이 새겨져 있다는 거야. 뼈에 한스러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양인의 어떤 태도, 무척이나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최양인의 내면신의 것들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으니 그것과 연결된 사사성어도 좀 잘 체크를 해두자. 자, 넘어가서요. 이 선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이 꿈디 나의 소원이요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자, 이야기가 가산 우리 집안일, 집안일에 미치자 우리 두 집 해골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사님과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그곳에는 금이 몇 덩이 있었고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어때? 아주 잘 지내게 됐다. 대충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자, 한 번만 더 우리 밑줄 그읍시다. 부모의 해골을 거두어서 합장하고는 이런 게 바로 뭐야?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잖아. 그치? 효의 가치. 그래서 효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유교적 가치만 체크해두고 여기 있다. 제사를 지낸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이런 것들이 효와 관련된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장면 끊읍시다. 그 후. 자, 이 선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갔던 노복들도 다 돌아왔고 이 선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겉에 살활동하지 않고 계속 최영이가 붙어 지낸다는 거지.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주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봐봐. 저녁에 여인은 선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자, 3번이나 가약 메모칩시다.
자, 우리 앞서서 만남 1 얘기했고 만남 2 얘기했어. 이제 무슨 얘기? 만남 3 얘기할 차례. 자, 만남 3 갑시다. 만남 3. 바로 이생과 최여인의 환생이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말을 하는 둘을 보니까 어때? 결말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자, 이 만남 뒤에 다시 뭐가 있냐면 이별 존재. 요거 이따가 정리할 건데 지금 미리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바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뚜렷한 경계로 인한 이별이에요. 오케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뚜렷한 경계로 인한 결국 뭐야? 산 사람은 이승의 질서에 죽은 사람은 이승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죽은 사람이 이승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로 인한 이별을 맞게 되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하다 보니 결국 이들이 뭘 하게 된다? 이별을 하게 된다. 자, 우리 두 가지 체크합시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 비극적 결말. 자, 요거 잘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비극적 결말은 바로 뭐와 상관돼? 고전 소설의 특징과 상관됩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바로 행복한 결말이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합시다.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과는 상반된다. 비극적인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다. 자,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는 어떤 인식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냐? 바로 불교적 무상감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지. 인생 무상. 인생이라면 참 더럽다라고 하는 인생 무상이라는 불교적 가치관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가? 여기도 밑줄 봅시다. 자,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너무나도 뚜렷해서 이승에 있는 존재가 저승으로 갈 수 없고 결국 저승의 존재도 이승의 질서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작가의 생사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작가의 생사관.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치? 이제 마지막 이별. 마침내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자, 비극적 결말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암시하고 있다. 자, 이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라고 묻고 있죠. 자, 넘어갈게. 자, 저승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승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네오박스 쳐봅시다. 뭐가 투영이 되어 있다? 이제 검은색을 할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척이나 뚜렷하다라는 우리 글쓴이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야. 작가의 생사관. 자,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거 좀 밑줄 볼까? 자,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거다. 자,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교에서 나온 표현이야. 불교에서 하느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도교의 숙명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숙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데? 저와 난군의 연분, 인연. 그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이 날 뭐 해준 거야? 지상으로 돌려보내 환생시켜 준 거거든. 근데 이제 어때? 인연이 다 했어. 그러니까 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저승 사람이니까 저승의 질서에 따라야 하는 거야.
자,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는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 뭐 체크하자? 400C 체크합시다. 400C의 기능 별표 치고 체크하자.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에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자,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 첫 번째는 정서적 기능. 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싫어하는 애는 뭐야? 싫어하는 애는? 바로 화제의 내면 심리를 되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게 신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 인물의 정서를, 등장인물의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그냥 화살표 그릴게. 등장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효과적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인물이 처한 정서와 상황에 대해서 뭘 줘? 정서와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 여운감을 줘. 인물이 처한 정서, 인물의 정서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준다. 다음 두 번째. 자, 인물의 정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요게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핵심.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인물의 정서를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함축적으로 표현. 그렇다 보니 소설에 낭만적 분위기를 더하지. 그게 낭만적 분위기를 더하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온 요 300C는 이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 최여인이 이별을 슬퍼하며 지은 시거든. 최여인이 이별을 슬퍼하며 지은 시야. 자, 여기에 바로 정서적 기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사적 기능 체크하자. 서사적 기능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서사적 기능. 자, 첫 번째, 지금까지의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해줍니다. 사건과 관련돼 있죠. 스토리와 관련돼 있지.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의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한다. 세 번째, 자,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와중에, 즉 서사적 사건이 쭉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뭐가 끼어든 거야? 서정적 분위기가 끼어든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서사적인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다가 여기에 갑자기 서정적 느낌이 끼어든 거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로 인해서 단조로운 분위기를 피할 수 있다. 이게 단조로운 분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더 써줄까? 내용적으로. 서사적 전개,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불러일으켰어. 오케이?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불러일으켜 단조로운 분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요 300C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자, 살짝. 자,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 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이뤘네. 자, 원앙도 짝을 이뤘네. 자, 요 원앙은 이생과 최여인 다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앙도 짝을 이뤄내는 결국 이생과 최여인의 이별을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의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체크합시다. 최여인의 심리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그치? 이별에 따른 한이야. 두 번째,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게.
과거 사건 요약 제시. 그쵸? 그치? 이별에 따른 한 과거 사건 요약 제시. 자, 슬프다. 이내 몸은 슬프다. 계속해서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한탄이지 한탄 한스러움. 자, 무산선녀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선녀인데 선녀는 뭐야? 비도 될 수 있고 구름도 될 수 있고 그런 초월적인 존재거든. 그러니까 선녀가 떠나더라도 비, 구름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때? 그런 무산선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자,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이로부터 작별하네.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합시다.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무산선녀와의 무엇을 통해서? 대조를 통해 한탄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며 무산선녀와의 대조를 통해 한탄과 슬픔. 그 다음 이 부분 다시 이별하는 상황이야. 그런 두 번째, 무엇을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 다시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앞으로의 사건 전개. 그렇죠? 그래서 깨진 건 아무래도 지금 어때? 거울이 깨져버렸어. 왜? 나의 죽음을 해서 한 번 이별했잖아. 근데 죽은 상태에서 다시 만났단 말이야. 어떻게든 간에 그 깨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갈라져 버렸으니까 뭐야? 영원한 이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좀 디테일하게. 자, 깨진 거울은 이미 1차적인 홍본적인 난으로 인한 이별인 거고, 그게 갈라졌으니까 결국 뭐야? 이승과 저승의 차이로 인한 영원한 이별. 요 얘기하는 겁니다. 깨진 거울은 홍본적인 난으로 인한 이별. 지금 난 죽은 상태 그런 이별이고, 갈라졌어. 그게 완전히 갈라졌으니 영원한 이별을 얘기합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우리 위로 조금만 넘어가서 요 얘기 좀 빠뜨렸는데 좀 넘어가서 그냥 옆에다 적을까? 이거 내용을 순간 못 찾겠네. 최여인 환생의 의미 체크합시다. 요거를 앞에서 이미 체크했어야 하는데 내가 순간 깜빡했네. 최여인의 환생의 의미. 첫 번째, 비극적 죽음을 초월하여 두 사람 간의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초월하는 거 합시다. 비극적 죽음을 초월한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 다음 두 번째,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이걸 통해서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된 건 막 현실의 이야기인 거잖아, 그렇지? 이걸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의미를 띠고 있다. 저항과 비판의 의미를 띠고 있다. 정도 체크합시다.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의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이어서 소설 우리 3분씩 아니죠? 3입시 뒤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 짧으니까 뭐 그거 끝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요거 해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래도 본문 주석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세요. 이렇게 줬어요.